그리움에 눈이 맑아지고 사람을 향한 그리움에 마음이 깊어지는 계절.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문학채널 시시콜콜 사무국장 윤숙희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지금부터 윤석산 한국시인협회 회장 특강 영혼이 있는 시, 영혼이 없는 시 초청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 낭독 순서를 가져볼 텐데요. 첫 순서는 공광규 시 소주병을 유연숙 님이 낭독하시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소주병, 공광규. 술병은 자네다 자기를 계속 따라주면서 속을 비워간다. 빈 병은 아무렇게나 버려져 길거리나 쓰레기장에서 굴러다닌다. 바람이 세게 불던 밤, 나는 문 밖에서 아버지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나가보니 마루 끝에 쪼그려 앉은 빈 소주병이었다. 네, 다음 순서는 배영옥 씨 가나안 교회에는 집 뒤에 있지만 이은장님이 낭독하시겠습니다. 네. 가나안 교회는 집 뒤에 있지만 배영옥. 골목길을 걸을 때 예수 믿으세요. 매일 만나는 그녀, 물티슈 한 봉을 건네준다. 나는 당신의 어린 양, 속죄의 기도를 올리기엔 내 두 손은 너무 많은 어둠을 더듬거렸고 내 두 눈은 검붉은 장미가 가득했다. 매번 식탁 위에 쌓이는 가나안 교회, 약속의 땅에 닿기도 전에 나는 먼저 그녀의 눈먼 총북이 되어버렸다. 책상이 먼지를 훔치거나 벽지에 말라붙은 모기 피를 닦아내거나 방바닥의 김치 국물을 제거할 동안 단 한 번도 가나안 교회를 찾아가지 않았다. 한 장씩 가볍게 손끝에 잡혀 올라오는 물티슈의 다양한 쓰임새를 되새기면서 가나안 교회, 죄를 사하는 물티슈의 세례가 이토록 가볍다면 지금 나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내게는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한 장소, 가나안 교회는 늘 집 뒤에 있지만.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장윤숙 님이 나오셔서 박상천 씨 능소화를 낭독하시겠습니다. 능소화 박상천. 수서 분당간 고속도로의 초입에
남을 타고 넘어온 능소화가 꽃을 피웠습니다. 높은 소음 차단벽을 타고 넘어온 정도로 이쪽 세상이 많이 궁금했나 봅니다. 웅웅거리는 소리는 들리는데 대체 무슨 소리인지 궁금하기도 했겠지요. 뿌리 내린 세상과 꽃을 피운 세상이 각다른 참 특이한 주황의 꽃이 담 넘어 또 다른 세상을 넘겨다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참 좋아했던 꽃 능소화, 당신 딸과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넘겨다보고 있나요? 네, 다음 순서는 김혜숙 님이 이은재 씨 아내의 정원을 낭독하겠습니다. 아내의 정원. 이은재. 30해 전 방어들어 다니던 아내가 목을 뒤로 젖힌 채 목련 아파트 꼭대기층까지 올려다보다 나도 저런 곳에서 한 번만 살아봤으면 하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목련은 활짝 피었다. 밤낮 없이 일에 매달리던 동안 삼남매 어린 것들을 데리고 끼니 때마다 밥을 이고 다니던 아내가 인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목련이 뚝뚝 떨어졌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최미숙 님이 윤석산 씨 환승역에서를 낭독하겠습니다. 환승역에서 윤석산. 종로 3가 지하철 1호선, 3호선, 5호선이 얽히고 설킨 미로 같은 환승역을 지나다가 덧없이 그를 떠올렸다. 이 구간에서 저 구간으로 옮겨가기 위하여 모두들 바쁘게 걸어들 가고 있는 그 와중에 아직도 환승을 하지 못하고 있을 그를 떠올렸다. 매사에 머뭇. 그렇게 세상의 구간으로 바꿔 타는데 늘 힘들어했던 그 주변머리 학원 약에 쓰려고 해도 없었던 그래서 이승에서 저승으로 아직 환승도 못하고는 머뭇 다만 저승역 입구를 떠들고 있는 듯한 그 세상에 두고 온 많은 것들로 아직도 이승이고 싶을 세상의 사람들 모두 바쁘게 이 구간에서 저 구간으로 옮겨가는 지하철 환승역. 그의 쓸쓸한 주변머리가 떠올랐다. 오늘 정신없이 지나는 하루. 잠시 멈추고는 진정 그의 주변머리 만나고 싶어졌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접니다. 네. 가득과 가족 사이 이희섭. 아내와 여행을 가다가 싸우고 돌아오는 길.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에 들어간다. 가득이세요? 라는 말이 가족이세요? 라는 말로 들리는 순간 가득과 가족 사이에서 잠시 묘연해진다. 가득이라는 것은 바닥난 속을 온전히 채우는 것이고 가족이라는 것도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어야 하는데 아내는 옆자리에서 눈 감고 메마른 유전을 건너가고 있다. 아무리 채우려 해도 금세 빠져나가는 사소한 빈틈. 서로 다른 곳을 적시고 있는 건 아닐까. 가족이 가득이 가족으로 들리는 배우가 궁금해진다. 연료가 소진되며 자동차가 굴러가듯 그동안 우리 사이에 소진된 것은 무엇인가? 소모되는 것들의 힘으로 일상을 지속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바닥난 가족을 가득 채우러 다시 길을 떠난다. 네, 다음 순서는 김기월 님이 나오셔서 이재무 씨 공중전화를 낭독하겠습니다. 공중전화 이재무. 아날로그의 외고집이여, 자랑으로 붐비던 날들 아득한 전설 되었구나. 한창 때 너는 잘나가는 몸으로 식욕 또한 왕성해서 뜨겁고 짜고 맵고 싱겁고 차가운 수천 수만의 사연 다 삼키고도 뜨거웠지만 늙은 창부가 된 오늘 식어버린 허기진 몸으로 누군가 인색하게 떨군 은하 몇 잎의 동량 허겁지겁 삼키는구나. 시대의 모던보이 시민의 교양이었지만 뒤처진 애물단지가 되어 생의 수고만을 기다리게 되었구나. 생각하면 창부 아닌 삶 어디 흔하랴. 줄고 새는 영혼 부풀려 팔고 돌아오는 길. 뚜쟁이처럼 서서 호객하는 너를 보는 일 편치 않다. 너는 필요보다 크고 무겁고 느리다. 내 고집은 불편하다. 후부를 모르는 시대의 지지다. 그나마 식은 몸일망정 찾아와 줄인정 채우고 가는 무일푼 고객마저 외면하는 날 올 것인가. 미래의 골동품, 답답한 순결이여. 우리 시대 다 낡은 서정시여. 추운 겨울 외투깃을 세우고 발 동동 구르며 차례 기다리던 날들의 추억이여. 아날로그의 외고집이여.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분인데요. 이영애 님이 윤석산 씨 게이트볼을 낭독하시겠습니다. 게이트볼. 윤석산. 아침마다 노인들은 공원에 모여 게이트볼을 친다. 일정한 거리를 사이에 두고 세워진 문과 문들. 공들이 빠져나간다. 인생이란 참으로 긴 것인가. 공이 공에 부딪히며 한 공이 다른 공을 밀어주고 다른 공이 또 한 공을 쳐내버리고 공에 맞아 공은 굴러
또 다른 문을 통과하고 게이트, 게이트, 게이트. 규칙들이 지뢰마냥 매설된 코스를 밟으며 조심스럽게 통과해야 할 세상의 많은 문들. 얼마나 많은 문들을 지나 이들은 이곳까지 왔는가. 얼기설기 이어나간 연맥뿐인 가슴. 조금은 슬프게 세상을 향해 드러나 보였다. 멀리 허물어지는 새벽 추스리며 사람들 하나 둘 모여든다. 빗장도 없이 닫혀진 문들을 향해 힘겹게 전신으로 굴러서 가는 공. 낭패도 희망도 모두 문득 새벽바람 차갑게 목덜미를 감싸 안는다. 네, 이렇게 해서 8편의 시를 모두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아, 대답이 없으시네. 좋으셨어요? 좋으셨으면 박수 한번 치실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가을이라 그런지 더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한국시인협회 회장이시고 한양대 명예교수이신 윤석산 시인님을 모셔서 영혼이 있는 시, 영혼이 없는 시라는 주제로 특강을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윤석산 시인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윤석산입니다. 여러분들 시극도 하시고 또 신앙송도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앉아가겠습니다. 제목을 영혼이 있는 시, 영혼이 없는 시. 이 제목은 제가 붙인 게 아니고요. 우리 조동식 사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기 김 선생님이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제목을 지정해 주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이거 해라 그러면 사람이 막막해지잖아요. 대단히 막막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영혼이 없는 시도 있고 읽어서 감동을 못 받으면 그 영혼이 없는 시고 감동을 받으면 영혼이 있는 시입니다. 사실 그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낭송하고 낭독하고를 나누는데 몰라 그게 국어 사전에 올바른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맞는 말 같아요. 안 보고 하면 낭송이고 보고 하면 낭독이라 그러는데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같은 말인데 그렇게들 이제 편의상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낭송을 하시는 분들이라 시를 많이 읽으실 거라 아는데 오늘 낭송한 시들은 대부분 안 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저로서는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낭송하기 좋은 시들이라고 이제 골랐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좋은 시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특히 낭송하시는 분들께서는 시에 대한 읽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시에 대한 어떤 낭송도 더 향상되지 않을까. 전번에 어디서 모임에서 내가 밥을 먹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낭송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운 시로 한번 낭송해라. 어려운 시. 예를 들어 이상의 시 같은 것도 낭송해라 말이죠. 이상의 시를 낭송했을 때 듣는 감정이 또 다를 거예요. 듣고 쏙쏙쏙 알아듣는 시도 있냐면 쏙쏙쏙 못 알아들어도 낭송을 통해서 어떤 다가오는 것들이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시들을 이렇게 뽑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이렇게 좋은 시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좋다고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강의하다 보면 이게 좋은 시라는 게 이래서 좋구나 하고 가슴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들도 있다. 그런 생각. 그 시인들도 보니까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공강규 정도 이름을 들어봤겠죠, 그죠? 그 사람은 많이 활동을 하고, 윤석선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여기 나오는 김소울이나 뭐 윤동주는 너무 잘 들어봤을 거고, 그렇지 않은 시인들은 못 들어봤을 텐데, 참 시가 이렇게 우리 현실하고 떨어져 있어요. 더군다나 이 현실이 아닌 여러분들은 시에 더 가까이 와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시가 참 이게 시가 문제인지 여러분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땐 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좀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어디 김 선생님 뭐 시간이 뭐 제한돼 있나요? 제한 안 돼 있습니다. 그럼 뭐 밤을 새서 또 하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처음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글을 왜 쓰는가? 여러분들이 낭송을 하지만은 글 쓴다는 생각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 쓰는 것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나의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상대한테 전달해 주는 것이 글을 통해 상대에 전달해 주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라는 것이 내 머리에 차곡차곡 쌓여 있지만 이걸 꺼내내려니까 이게 복잡해요. A가 먼저 튀어나왔다가 D가 먼저 튀어나왔다가 막 뒤죽박죽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글 쓰는 게 결국 글 쓴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에 일정한 질서를 부여해 주는 작업입니다. 아, 요거는 먼저 써야겠다. 요건 중간에 써야겠다. 요건 끝에 이렇게 써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상대에게 전해줘야겠다. 근데 내가 쓴 글을 상대가 읽고 나서 이거 무슨 소리야? 모르면은 그 글 잘못 쓴 거죠. 그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듣고 나서 저 사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 말 잘못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글 쓴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를 거기에다 질서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질서를 부여해 주는 것이 글쓰기의 방법입니다. 말하자면. 질서를 부여해서 상대에게 전달해 주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전달이 되지 않으면은 글 괜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글 중에는 우리가 하는 글을 쓴다거나 말을 하는 것을 다들 뭐라 그래요? 언어 활동이라 그러죠. 이 언어 활동 중에는 전달의 목적이 없이 하는 것도 있어요. 혹시 뭐 여러분들이 뭐 아름다운 경치를 가봤다. 뭐 저기 김 선생님도 저 미국 얘기를 했지만 그 서부에 가면 캘리포니아 저 북쪽에 요세미티라는 국립공원이 있잖아요. 바위가 되게 큰 산이 있어요. 가면 자기도 모르게 야 대단하다. 자기도 모르게 감탄이 나와요. 근데 내가 대단하다 이 말을 옆에 사람한테 들으라고 한 소리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내가 옆에 같이 간 사람한테 대단하다라고 전하려는 전달의 의지와 상관없이 야 굉장하네 이러고 혼자 나오는 겁니다. 그렇듯이 전달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글쓰기도 있지만 언어 활동도 있지만 전달의 목적을 갖지 않은 언어 활동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표현의 어떤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표현. 뭐 표현이라서 이제 칠판이 없어 그런데 겉표자에다 드러날 현자예요. 안에 있는 게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듯이 이 언어 활동에는 이렇듯 전달의 목적과 표현의 어떤 그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 문학은 전달의 목적보다는 표현의 기능에 치중한 것이 문학의 언어 활동 글쓰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친구가 이제 제가 이제 미국 갔다 와서 야 요세미티는 데를 가봤더니 대단해. 어떻게 대단해? 그랬더니 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 그 무슨 산이 어떻게 생겼으며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궁극적으로 자기가 거기서 받았던 뭡니까? 감동을 상대한테 전달하려는 것이 이야기의 요점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화를 보고 왔어요. 근데 요새 무슨 뭐 기생충인가 보고는 사실 실망을 많이 했는데 영화를 보고 왔어요. 그 영화 어땠어? 야, 영화 멋있더라. 그 주인공 멋있어. 근데 주인공 멋있는데 남자 배우가 미남이고 여자 배우가 미녀라고 해서 멋있다 그러면 그건 30점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영화 속에서의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그 주인공이 보여준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인공의 성격이 묘사되고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보는 관객이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멋있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감동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은 한 7, 80점은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전달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술가가 표현해낸 그것으로부터 받은 감동을 사람한테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같이 전달한다 하더라도 어떤 그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전달해 주는 것이 그 예술가가 하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예술에 필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이란 말과 진실이란 말을 사실 우리는 좀 구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떠한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라면은 진실이라는 이 말 속에는 감동이나 영혼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이런 말 하죠. 누가 대답하면 야, 너 어떻게 영혼 없는 대답을 하냐? 그렇게 말하죠. 그 영혼 없는 대답이라는 그 대답이 거짓말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 안에 뭐가 담기지 않았어요? 진실이 안 담겼습니다. 진실이 안 담겨서 듣는 사람이 도대체 저렇게 성의 없이 대답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저기 뭐 이 김 선생님이 나한테 준 제목이 영혼이 담기시라는 얘기를 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결국 영혼이 없는 시라는 것은 시적 진실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감동이 그만큼 없는 시들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전달의 기능과 표현의 기능으로서 나눠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달의 기능을 추중한 걸 가지고 감동을 하지를 못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표현의 기능에 치중해 있는 글을 보고는 감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혹시 그 젊을 때, 뭐 다 지금 젊어 보이시는데 또 젊다고 얘기해서 그럽니다만은 그 1960년대에 유명했던 존 스타인백이라는 소설가가 있죠. 분노의 포도라든가 세인즈와 인간이라든가 또 에덴의 동쪽 이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영화까지 나왔었어요. 제임스 딘이라는 그 일찍 죽은 유명한 배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주연을 한 유명한 영화가 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캘리포니아 북쪽에 지금도 거기 그 몬트리올 베이라고 그래가지고 혹시 이제 그쪽 가시면 세븐틴 마일스라고 그렇게 차로 도는 기가 막힌 그 경치 아름다운 집들 많고 그 근처 어디에서 태어났나 봐요. 거기 존 스타인백의 생가도 있고 이제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다가 공부는 잘했는지 스탠포드에서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스탠포드는 뭐 그 유명한 사립대학인데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문필가가 되기 위해서 뉴욕에 가서 신문 기자를 했어요. 근데 신문 기자를 하다가 기사를 잘못 쓴다고 쫓겨났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훗날 기사를 잘못 쓴다고 쫓겨나서 그거 저 말이 됩니까? 누구 이제 제가 이제 시 쓴다고 그러면 전에 뭐 이런 글 하나 써보라 써달라고. 그러니까 시 쓰는 사람은 이 글도 잘 쓰고 저 글도 잘 쓰고 모든 걸 다 잘 쓰는지 알아요. 근데 존 스타인백은 소설을 기가 막히게 써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기사를 못 써 쫓겨났어요. 자, 기사라는 것은 사실 그대로 팩트를 써야 돼요. 거기에 감정이 섞이면 안 됩니다. 기호와 레퍼런스가 1대1로 딱 맞아떨어져서 이거는 이거다 식으로 써야 돼요. 요즘 막 신문에 계속 나는 이 사태에 대해서 기사를 갖다가 문학적으로 쓰다 보면 그 기자가 잡혀갑니다. 그렇죠? 그대로 있는 대로 써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문학적인 어떤 재능이 충분한 사람이라 기사를 써도 뭡니까? 감동적으로 썼어. 감동적으로 쓰니까 감동은 받을지 모르지만 신문 기사로서는 적합하지 않아요. 사실을 전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바로 이렇듯이 일반 글쓰기와 문학에서의 글쓰기는 이렇게 천양지차이라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가 있었다마는 이 존 스타인백이 소설이 보면 그 가난한 그 어부들의 이야기라든가 가난한 농민들의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주로 썼어요, 소설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만 쓰니까 미국 정부에서 볼 때 저거 혹시 사회주의자 아니야? 그리고 이제 혐의를 가졌어요. 좀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그 근처에 카멜이라는 도시가 그 유명한 그 화상들이 모여서 아주 굉장히 그 화려한 관광지인데 옛날에는 거기가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어부들이 살던 그런 그 마을입니다. 50년대 뭐 이럴 때는 그렇게 어부들이나 살고 지금 관광지가 됐지만 그래서 거기서 일어난 여러 가지 노동자 이야기, 부도 노동자 이야기 뭐 이런 걸 소설을 썼으니까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조금 박해를 했어요. 저 혹시 공산주의자냐, 이제 사회주의자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작품으로서 프리처상도 받고 노벨상도 받고 그러니까 이게 달리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그때 누군지 모르는데 백악관에 와서 한번 점심이나 같이 하자고 초청을 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군인들이 대통령이 부르면 아마 그대로 달려갔을 거예요. 근데 존 스탠비가 뭐라 그랬냐면 이들 그냥 박대하던 놈들이 내가 상 받고 나니까 나를 부르는구나. 속으로 배이 틀렸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냐면 나는 모르는 사람하고는 밥을 안 먹습니다. 그 답장을 보내서 안 갔어요. 그 정도 돼야지 노벨받아서도 맞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질이 대단한 사람이고 그러한 기질에 의해서 문학적인 그러한 그 글들을 써가지고 어떤 그렇게 성공을 한 거죠. 그 단적인 예가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적 글쓰기와 문학적 글쓰기라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일반적 글쓰기에는 어떻게 본다면 사실은 있어도 영혼은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문학적 글쓰기는 사실만 중요시 여기서는 그 글은 어떤 그 문학적 진실이 혹은 영혼이 담겨져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문기사로 대표될 수 있는 일반 글쓰기는 냉철한 머리로 써야 하지만은 시는 따뜻한 가슴으로 써야 되고 또 그 반대로 신문기사는 냉철한 머리로 읽어야 하지만 시는 따뜻한 가슴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낭송을 하실 때에도 글자 안에 매달리지 않고 따뜻한 가슴으로 이해하고 낭송을 하실 때에 듣는 사람들에게 좀 더 그러기 위해서 뭐 한 편 가지고 몇백 번씩 읽으시죠. 그래서 육화시켜가지고 가슴으로 읽어내야만이 여러분들의 낭송이 어떤 그 좋은 낭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그 예로서 여러분들이 가진 자료 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윤동주의 서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건 사실 제목이 이게 서시가 아닙니다. 윤동주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그 젊은 나이에 그 일제에 잡혀서 감옥에 가서 죽었는데 숨겨진 이야기도 잘 아시죠? 이분이 연희 전문을 다녔는데 그때에 그 일본으로 이제 가면서 아까 가기 전에 그 지도교수가 뭐 이양화 선생인가 그런 분인데 그분한테 시집을 내겠다. 그랬더니 지금 이때는 우리나라 말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펼 때라 시집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지 마라. 그랬더니 세 부를 필사를 해서 하나는 자기가 갖고 하나는 지도교수한테 주고 하나는 정병욱이라는 분한테 정병욱 선생은 옛날에 서울대학 교수를 하시다 이제 돌아가셨어요. 네, 윤동주 선생이 17년생인데 정병욱 선생은 21년생이니까 그러니까 몇 년 아래입니다. 맡겨놨어요. 근데 이 정병욱 선생이 일제 말기에 그 일본 군인 장교로 착출이 돼서 나갑니다. 근데 제국대학 다니던 사람들은 연전 졸업하고 제국대학을 갔거든요. 제국대학 있는 사람들을 전부 이 일본군 소위로 착출해 갔어요. 일본군 소위는 친일한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대학생들이 끌려갔던 겁니다. 갈 때에 어머니한테 맡겨놨어요, 이거를. 근데 그때 전라남도 광양군인데 그 집을 뭘 했냐면 술도가를 했어요. 술도가 뭔지 알죠? 술 만드는 집.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항아리에다가 집어넣고 그걸 묻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항아리라는 게 어떻습니까? 숨을 쉬잖아요. 그러니까 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닥에 있었어요. 근데 윤동주는 잡혀서 죽었고 지도교수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이분이 전쟁서 광복이 된 데 와가지고 그걸 파가지고 거기서 그걸 원고를 꺼내서 그거 아니면 이 훌륭한 윤동주의 시가 세상에 남질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분들이 서둘러서 윤동주 선생의 아들이 동생이 윤일주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시인입니다. 사상계로 나온 분인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집을 낼 때에 그때의 첫 번째 시은 시가 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실은 시기 때문에 서시라고 사람들이 편의상 붙인 거예요. 사실은 서시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서시라고 붙인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듯이 여러분들 뭐 내가 그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추구하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근데 이 시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면 맹자라는 책이 있어요. 한문 공부를 할 때 대학을 제일 먼저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사선을 이런 순서로 배웁니다. 시영석의 역경 얘기 춘추 이렇게 배우는데 맹자는 말 그대로 맹자의 제자들이 맹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놓은 거예요. 거기 보면 맹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군자에겐 세 가지의 즐거움이 있다. 첫째는 부모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아무 일 없을 때 부모, 구전, 형제, 무고 그러니까 집안이 아주 온건하게 있는 것 이게 군자의 첫 번째 군자지 일락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내려봐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다. 불개어천하고 개는 부끄러울 개자예요. 우러러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부자거인 내려다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면 당당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 인간 있을까 싶어요. 내가 진짜 하늘으로서는 하나 부끄럽지 않아. 내가 이 사람 보고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그런 삶을 살았어. 그 사람이 군자의 두 번째 낙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득천하영제에서 교육지라 천하의 영제를 얻어서 그들을 가르치는 게 세 번째 낙이다. 이건 아마 고등학교 교과서에 세 번째는 나왔을 거예요. 하나 이것이. 근데 이 두 번째 얘기하는 하늘 우러러 하늘에 부끄럽지 않다. 요 구절이 바로 윤동주가 말하는 그대로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이게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동주가 이 맹자를 모방했다. 뭐 이런 말까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불개어천 우러러 하늘에 부끄럽지 않다. 그 말은 그냥 경구와 같이 들려오지 시의 구절 같이 들려오질 않아요. 부자거인 내려다봐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다. 하나의 경구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어떤 마음의 가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윤동주 그러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여기서 한 점이라는 말 하나가 부끄러움이 한 점, 두 점, 석 점이 있는 건지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한 점이라는 말로써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 한 점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과 같이 이런 여러 가지를 연상시킬 수 있는 언어로 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에 있는 바람? 그게 어떤 바람일까? 아주 미세한 미동에도 그것에도 나는 그런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러면서 부끄럽지 않으려는 그 마음 자세가 매우 정서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는 언어적 장치를 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맹자의 하늘에 부끄러워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다. 그 말은 그러한 경구는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마음의 자세가 딱 필요한 겁니다. 거기 위해서 윤동주의 서시에서 말하고 있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말 속에는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면을 시어를 충분히 살려서 우리의 감성에 그대로 전달을 시켜줘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일깨워주고 있는 그러한 장치로서의 작용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오늘이라는 이 세계가 어떻습니까? 참 부와 권력을 위해서는 부끄러운 짓도 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 사는 사람들은 그 개천이 있는데 개천에 다리가 없어서 돌로 놓은 징검다리 있죠. 처음에 건널 때는 안 빠지려고 살살 건너다 중간에 푹 빠졌어. 그 다음에 이거 빠진 길에 펑펑펑 지나가 버립니다. 자, 부끄러움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처음엔 안 해보려고 퍽 빠지면 에라 그런 길에 뭐 그러다가 나중에 뭐야 자기 부끄러움까지 어떡하겠어. 정당화시키고 이게 우리의 일반적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의 일반적 삶에다가 어떤 이런
자각과 이러한 것들을 어떤 정서를 통해서, 감성을 통해서 일깨워주는 것, 바로 그것이 윤동주의 서시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제가 이제 어디 그 일본에 세미나 하러 갔는데, 일본에 있는 그분은 문학하는 분이 아닌데 철학하는 분인데 아주 젊어서 문학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근데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이는이 일본어로 번역이 안 된답니다. 입새에 이는 하는 것을 뭐 입새에서 입새를 부닥치는, 입새를 우리말도 지금 그 이상의 말이 없어요. 자, 시인은 세상에 하나 있는 언어를 탁 잡아 쓰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 있는 언어를 탁 잡아 써가지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사람으로 알고 어떻게 정서적으로 탁 침투해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즉 언어를 통해서 감동시키는 거예요. 입새에 이는 바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하면 달리 설명될 수 있을까? 그 입새 위에 부는 바람도 하고, 입새를 흔드는 것도 아니고, 입새에 뭐 찰랑이는 바람도 아니고, 뭐 이렇죠. 바로 이렇듯이, 바로 이 시라는 것은 우리의 경구와 다르게 어떤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그 정서, 여기에 호소를 해줌으로써 그 사람을 감동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 시에 쓰는 언어에는 우리는 전달의 기능보다는 표현의 기능에 보다 치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폴 발레리는 산문은 일반적인 신문 기사와 같은 글을 말하는데 그것은 보행이라고 했어요. 보행이라는 것은 목적지를 가지고 갑니다. 제가 사는 데가 조금 멀어요. 경기도 화성인데 경기도 화성서까지 오려면요 8개의 시를 지나왔습니다. 제가 저 어려운 사람입니다.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군포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서울특별시. 내가 8개 시를 거쳐왔어요. 지금. 그러면 8개 시를 거쳐올 때 여기라는 목적지가 있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시는 무용이다 그랬어요. 보행이나 무행이나 같은 발동자가 아니지만 보행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지만 시는 어떻게? 무용은 목적지가 없어. 공간을 돌아다니는데 그것을 통해서 표현시켜주는 거예요. 자기 내면을 표현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듯이 시의 언어와 뭡니까? 산문의 언어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시를 대할 때에 시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러한 언어를 통해서, 언어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시적 진실이 그 안에 담기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표현이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표현이라는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겉표자, 드러날 현자. 안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난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익스프레스라고 그래요. 뭐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많지만 나는 이 단어 이거 하나뿐이 모릅니다. 아는 단어가 뿐이 없어요. 익스라는 말은 우리가 중학교 배울 때 바깥이란 얘기죠. 그죠? 프레스라는 말은 누른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를 꽉 눌러서 내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툭 튀어나. 이게 표현입니다. 영어로. 똑같아요. 나를 널 꽉 눌러. 그래서 탁 튀어나. 누르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시죠. 갑자기 나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죽었다. 소식에. 그것이 나를 확 충격을 주는 거예요. 나를 누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도 모르게 눈물이 팍 나와. 이 프레스에 의해서 바깥으로 눈물이 피어낸 거예요. 그렇죠? 그게 표현이라는 얘기죠. 바로. 그렇듯이 이 눈물이 팍 표현되는 그것을 언어로 잘 정제시켜서 표현시키면 그게 바로 시가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찌 본다면은 시를 쓴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내가 쓰고 싶어서, 내가 이 옷을 이렇게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뭔가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충격을 자신도 모르게 바깥으로 내놓고 싶어하는 뭐가 생겨요?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욕구가 생겼으니까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욕구가 꽉 차올라요. 그럼 마치 밑에서 샘물이 이렇게 차올라와서 꽉 차면 어떻게 돼? 넘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죠? 넘치고 싶은 욕구가 같이 넘쳐나는 겁니다. 넘쳐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시로 쓰여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언어로 잘 써야 되느냐 하는 그것이 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외교로부터 들어온 즉 익스, 그래서 충격을 주는 프레스. 근데 외교로부터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뭐를 통해서 받습니까? 우리에게는 그걸 받아들이는 장치가 우리 육체에 있어요. 그것을 오감이라 그래요. 그렇죠?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코로 냄새 맡는 거, 그 다음에 무슨 입으로 이 미각, 그 다음에 내가 만지는 촉각, 5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그것의 여러 가지 형태겠죠. 아까 얘기한 요세미티 같은 공연, 아름 대단한 걸 보면 나도 모르게 눈으로 본 거죠. 그 다음에 귀로 듣는 소리도 있겠죠. 또 코로 맞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바깥으로 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나한테 들어와서 나한테 충격을 주게 돼요. 근데 그것이 들어와 가지고 나한테 이 뇌로 전달이 되는데, 내가 뭐 뇌로 전달되는 뭐 와서 전달이 되겠죠. 근데 이 뇌 속에는 수많은 경험과 기억들이 축적돼 있어요. 근데 참 놀랄만한 장치가 우리 인간에겐 돼 있는데, 그런 충격이 딱 들어오면은 나도 모르게 잊어버렸던 기억을 하나 딱 꺼내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그건 큰 것도 아니지만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는데 허리 구부린 할머니가 지나가면 그 할머니 보는 순간 우리 어머니가 저랬었지. 그런 기억이 나는 거와 마찬가지. 그건 유사성이 있어 그렇지만 전혀 유사성이 없던 기억이 떠올라요. 그래서 내 삶의 생생한 경험이 그렇게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 생생한 경험과 내가 받은 충격이 어떻게 서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만나서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내려서 그것이 감동으로 자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안개가 뿌옇게, 지금 이 도남동이 말도 못하게 화려해졌는데, 저도 옛날에 여기 살았어요. 학교도 여기 근처에 다녔으니까. 옛날에 여기 개천구에 갔다가 그 건방진 고등학생들은 세느강이라고 그랬어요. 안감대라고 그런 개천, 대광고등학교로 내려가는 강인데, 그 개천에 가로등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까만 개천에 6.25 끝나고 나서요, 거기에 환자집들이 있었는데 말도 못했어요. 거기를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요, 옛날에는 가로등 없이 뭐 외등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외등. 뻘겋게 그 외등이 뻘겋게 눈을 밝히고 있고, 그러고 안개가 쏙 끼면 그 광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 광경의 쓸쓸함, 이런 기억이 나한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어서, 내 경험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이가 좀 들어서 내가 이제 무슨 나이가 20이 되고 이렇게 돼서 연애를 하다가 이제 이별을 하게 됐어. 이별을 해서 그 이별할 그 충격을 이렇게 받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10대 때 봤던 그 안개가 이렇게 어슴푸레 낀 컴컴한 밤중에 벌겋게 눈을 뜨고 있는 그 쓸쓸한 외등이 떡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았던 그 외로움이 뭐로 표현되는 거예요? 외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였던 것들, 그러한 기억들이 우리도 모르게 쌓여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떤 외적인 자극과 함께 만나서 그것을 아마 인간이 그래서 그 영험한 동물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튀어올라오게 돼요. 그것을 잘 뽑아내는 사람이 좋은 시인이 되는 겁니다. 뭘 봐도 도저히 상상이 안 가고 그렇게 안 떠오르면 시 안 쓰면 돼요. 다른 거 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하면 되니 꼭 시 써야 되는 것도 아니지. 그런 사람들이 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가슴에 푹 품게 되고, 마치 오늘의 나는 그 어두운 밤중에 안개가 껴있는, 그래서 벌겋게 눈을 뜨고 있는 그러한 그 외등과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이 밤을 방황한다든가 이렇게 시를 쓰는 거겠죠. 그렇듯이 이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그것을 이 충격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익스프레스에서 프레스로 치자야겠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오랜 경험과 만나가지고, 그래서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것을 나를 이렇게 한 번쯤 흔들어주는 그러한 것으로, 흔들어주는 건 감동이죠. 흔들어주는 무엇으로서 남게 되고, 그것을 언어로 통해서 표출하게 되면 그것이 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 중에 그 한시가 하나 있어요. 이건 김황원이라는 고려 때의 문인이 쓴 시입니다. 근데 이 김황원을 뭐로써 유명하냐? 이 사람은 이 대동강의 부병류가 올라가는데, 부병류는 누각이에요. 거기서 바라다 보면 대동강 저 멀리 능라도가 바라다 보이고, 그 저 멀리 쪽으로 이제 강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한쪽이 절벽이면 한쪽은, 저쪽은 건너편 쪽은 백사장입니다.
강이 그래요. 굽이치니까. 이렇게 굽이치면 모래가 깎여서 저쪽에 쌓여. 옥성 쪽은요, 한강에 그때 절벽이었어요. 이렇게. 옥성, 그 무슨, 뭐 정자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건너편 때만 압구정동인데, 거기는 백사장이었어요, 옛날에. 그거 지금 다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지만 옛날에는 백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려다보면 그 경치가 기가 막힌 경치인데, 그 옛날에는 이제 문인들이 그런 아름다운 경치에 와서 한시를 써서 다 붙여놓습니다. 근데 이 김항원이라는 사람이 읽어보니까 이 경치를 제대로 표현하는 시가 하나도 없어. 그냥 다 뜯어가지고 불살라버렸어요. 내가 정말 이 아름다운 경치를 내가 시로 써서 하겠다. 그러고 썼는데 바로 거기 가지고 있는 장성일면 용용수. 장성은 이제 평양성이 있죠. 평양성의 한 면은 물이 울렁출렁 흘러가고 대야동도 점점 사이라 큰 벌판 동쪽으로는 점점 이 산들이 보이는구나. 이 두 줄을 써놓고 황혼이 올 때까지 한 줄도 더 못 썼어요. 그러다가 끝내 통곡을 하고 내려왔다. 이거로 유명한 사람이 김황원입니다. 바로 너무 아름다운 경치가 벅차서 결국은 쓰지 못했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땐 그거예요. 이 아름다운 경치가 충격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이 머리에서 머물렀어요. 여기에서의 나의 어떠한 생생한 경험과 기억과에 만났다면 그 다음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래야 살아있는 경험을 통한 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이 윤동주가 입새에 이는 바람을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나는 이러한 신조의 삶을 살아야겠다. 부끄러움을 삶을 살아야겠다. 라는 자신의 신조가 떠올라서 만났기 때문에 입새에 있는 바람에 나는 괴로워했다.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자신의 주관적 정서를 담은 글이 나온 거예요. 그게 만나지 못하면 그런 절절한 경험가를 만나지 못하면 고담고질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렇듯이 바로 이 김황원이라는 사람은 그 경치만에 압도됐지 그러한 그 절절한 기억과는 만나지를 못했어요. 어찌 본다면 시인으로서는 자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두 행 써놓고는 통곡을 하고 내려왔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예로서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듯이 아름다운 경치를 봤다고서 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진정한 삶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삶과 만나서 그것이 육화되어야만이 시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시들이 영원히 있는 시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시고 우리를 울리는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가져온 게 이제 김서울의 진달래꽃이 이게 너무 유명한 시죠. 이게 1900 지금 오늘 그 시극한 거 보니까 올해가 4.1운동 100주년입니다. 잘 아시죠, 그렇죠? 저도 이제 그쪽에 좀 관계하는 게 있어서 행사도 했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그 행사가 좀 더 시극이 의미 있는 그 시극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일제는 3.1운동 그전에는 무단 통치해서 모든 출판 언론의 자유를 구속했어요. 우리나라도 한때 그랬습니다. 출판 언론의 자유가 구속된 때가 있었어요. 출판사 하나 차리려면요. 등록 허가를 못 맡아. 잡지 하나 창간하려면 허가를 못 맡았었어요. 그러던 시절이 우리한테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1986년에 이제 일컬는 밤에 민주화되면서 풀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잡지들이 세상에 나오고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일제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민족이 다시 이렇게 만세를 부르고 독립을 외치니까 이 무마하는 정책으로 쓴 게 이제 문화정책으로 바꿉니다. 문화정책으로 바꾸면서 언론의 자유를 좀 허용해줘요. 그래서 1919년 3월 1일 이후로 수많은 잡지가 나와요. 우리가 아는 창전이 무슨 백전이 폐원이 한 20년에 다 나옵니다. 개벽이라는 잡지가 나오긴 나왔는데 그 잡지에 김서울이 진달래꽃을 발표해서 아주 일학 스타가 됐어요. 이 잡지가. 김서울은 우리가 이 연벌차에 보면 평양북도 구성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김서울의 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말마소 내지 또 정주각산 차고 고백하는 곳이라고. 정주각산이 고향이라 그랬는데 또 구성이라 그랬는지 그 지역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근처에 영변이라는 그 산이 있는데 절벽이 있는데
거기에 진달래꽃은 아주 유명하다고 그래요. 지금 영변은 뭐가 생각합니까? 핵시설? 핵시설의 거기입니다. 거기 유명한 진달래가 그냥 군락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영변약산 진달래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근데 김서울이 일설에 하면 이제 영변약산 진달래는 자기 어렸을 때 본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배제중학교를 다녔습니다. 배제중학교가 서소문에 있지 않습니까? 있었잖아요. 거기서 보면 남산이 바라다 보여요. 남산에 진달래가 확 핀 걸 보니까, 아, 내 고향 영변에 저렇게 진달래가 아름답게 폈지. 근데 그러고 남산을 보고 진달래를, 영변의 진달래를 떠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적용이 돼서 남산에 서울로가 생긴 겁니다. 서울로 알아요, 혹시? 서울로가 그래서 서울로도 모르시나 봐요. 남산에 한 번 데이트도 안 했나 봐요. 서울로가 생긴 이유가 그렇다고 그래요. 자, 근데 이 시에서의 시의 제재는 진달래입니다. 근데 사실의 이 주제는 이 사랑이 주제가 됐어요. 사랑의 이별, 이별의 아픔, 이런 것이 주제가 됐습니다. 근데 바로 이 이별의 아픔을 뭐로 승화시켰냐면 진달래꽃으로 승화시켰어요. 어느 게 뭔지 모르겠어요. 진달래라는 그 화사한 꽃을 보고 자기 고향 영변의 진달래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러면서 서울이 사랑의 이별을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자신의 그런 절절한 경험을과 진달래를 서로 어떻게 만나게 했습니다. 만나게 해서 시적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만약에 진달래를 그냥 진달래로 썼다면 이것은 김소월의 진달래가 아니에요. 바로 절절한 그 내면에 있었던 그러한 그 사랑의 아픔이라는 경험을 여기다 썼던 거예요. 그래서 나보기가 역겨가실 때는 말없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는 사람한테 진달래꽃이나 갖다 바치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김소월이가. 바로 여기에 김소월의 시에서의 특징이 있고, 김소월이가 추구하는 사랑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정말 해야 될 그런 가치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뿌려지는데 가시는 거는 놓인 것을 사뿐히 지려밟고, 사뿐이와 지려밟기는 다른 말이에요. 사뿐히 밟든지 사뿐히 밟든지 확 지려밟든지 지려밟아야 되는데 사뿐히 지려밟고 그랬어요. 여기에 김소월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나를 사뿐히 밟고 그 아픈 마음을 확 밟고,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나를 밟고 가라. 내 아픈 이 마음을 밟고 가라. 헌신적 사랑의 모습이 있어요. 나보야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다시 말해서 김소월은 진달래라는 외적 대상, 즉 오감의 눈을 통해서 들어온 그 대상을 가지고서 자신의 절절한 사랑을 만나게 시킴으로 인해서 김소월만의 사랑의 한 가치를 새롭게 창조해낸 겁니다. 이 새로운 가치가 이 안에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진달래라는 시가 훌륭한 시로서 남았지, 그렇지 않은 이 김소월이 창조한 헌신적이며 지려밟고 하고 떠나는 그에게 내 마음에 담긴 진달래와 같이 그래 빛빛 그 마음을 모두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사랑을 여기다가 창조해놨어요. 그래서 시인은 이런 면에서 본다면 뭡니까? 창조자라는 거예요. 창조자.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랑의 세계를, 사랑의 가치를 새롭게 창조해냈기 때문에, 창조라는 건 뭡니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때 창조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아무나 만들어 놓은 건 창조가 아니고 그건 모방이고 만든 거고 이게 불가하죠. 이러한 그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냈기 때문에 시인을 창조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한 경험과 특수한 것만 가지고서 우리는 꼭 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일상에 널리는 수많은 것들을, 그것이 나한테 와서 어떤 그 충격으로 혹은 자극으로 나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것이 시로서 승화되기 시작해요. 그 한예로서 제가 공강기에 소주병을 갖고 와서, 소주병은 뭐 많죠. 여러분들 뭐 어저께 소주 한잔 하셨으면 소주병 많이 봤을 거고, 집에도 뭐 신랑들이 잡섰으면 소주병이 있을 거고, 특히 빈 소주병. 이 소주병을 가지고서 소주 하면은
술이 어떤 술입니까? 서민적 술이죠. 그래서 좀 서민적 술입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아버지는 어렸을 때 우리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들고 나니까 아버지는 영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나이가 더 들고 아버지가 돌아갔어. 그런데 생각하면 아버지는 영웅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가엾은 존재. 이 몇 대는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늘 고생하고 자식들 앞에서 한 번도 무슨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걸 생각하면 참 가려운 사람이죠. 그러고 집에 와서 그냥 소주나 잡숫고 이런 거죠. 소주병을 공장부가 보는 순간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술병은 잔에다 자기를 계속 따라주면서 속을 배워간다. 아버지는 자기 속을 자식들한테 따라주면서 속을 비워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들이 삶이라는 게 소주병 하나로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사실. 빈병은 아무렇게나 버려져 길거리나 쓰레기장에 굴러다닌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버지가 우리 기억 속에서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고 마치 길거리나 쓰레기장에서 굴러다니는 소주병 마냥 빈병 마냥 그렇게 생각하는 시점도 우리한테는 없지 않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헌신적이고 그런 데 대한 생각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 그게 마치 아버지의 삶과 같은 여기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가장 아버지한테 미안한 게 그겁니다. 왜 내가 저 아버지한테 조금 더 잘해드리지 못했나. 지금도 이렇게 후회가 돼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세게 불던 밤 나는 문 밖에서 아버지가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근데 그게 바람이 휙 빈 소주병에서 휙 나는 소주병 소리였습니다. 말하자면 나가만히 마를 끝에 쪼그려 앉은 마치 아버지가 쪼그려 앉은 것 같이 빈 소주병이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일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빈 소주병 하나 바라다보고 그것이 나한테 다가온 거예요. 어느 날 식었어. 그래서 내 기억 속에 있던 아버지에 대한 면구스러움, 미안함,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딱 만나서 소주병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한 편이 됐죠. 그렇게 된다면 이 시는 어떻습니까? 읽고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감동을 하게 되고 이런 시들이 바로 이 진실함이 담겨 있어서 영원히 담긴 시가 아닌가. 제가 이렇게 지금 가족 얘기를 일부러 많이 시를 가져왔는데 가족 얘기를 해야 조금 더 공감대가 넓어질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그런 시만 뽑아왔어요. 이 박상천이라는 시는 많이 알려지는 않았는데 참 시를 잘 쓰는 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부인이 죽었어. 아무 일도 안 해 죽었어. 장협착증으로 병원에 들어갔다가 못 나왔어. 참 세상에 그렇게 허망할 데가 없어요. 아직 젊었을 때 그랬어. 근데 이 능서화도 그런 시입니다. 수서분당간 고속도로의 초입에 담을 타고 넘어온 등산꽃을 피웠습니다. 저쪽 거기에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그 방음막이 있지 않습니까? 방음막 저쪽에 심어놓은 등사가 이렇게 넘어서 일력이 고속도로로 보이는 거예요. 높은 소리 차단음을 타고 넘어올 정도로 소리 차단음은 실제 소리 차단음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차단음이 맡고 있으니까 내가 사는 이승과 부인이가 있는 저승으로 차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징성을 가졌잖아요. 그죠? 이쪽 세상이 많이 궁금했나 봅니다. 이제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능서가 죽은 부인의 이야기가 바뀌고 있어요. 시라는 데 가면서 자신이 그 어떤 능사를 보고 넘어오는 능사를 보고 죽은 부인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처음에 그걸 속내를 드러내지 않다 조금 가면 이렇게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 생이 많은 궁금했나 보다. 웅거리는 소리는 들리는데 대체 무슨 소리일까 궁금하다고 하기도 했겠지요. 뿌리 내린 세상과 꽃을 핀 세상이 다른 참 특이한 중앙의 꽃이 담 넘어 또 다른 세상을 넘겨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참 좋아했던 꽃등수와 당신 딸과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넘겨다보고 있나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듣고 나온 이 시가 얼마나 참 감동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고속도로로 운전하고 가다가 능선 하나 본 거예요. 보면서 죽은 아내를 떠올린 거예요. 아, 우리 집사람이 참 능서가 좋아했었는데. 그것까지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의 마치 이쪽 세상이 궁금해서 지금 두고 이 남편하고 딸이 어떻게 사느냐 궁금해서 내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그런 진실과 이 오감을 통해서 바라다본 그것이 만나가지고 이런 시를 이룬 것이죠. 이 아내의 경험이라는 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은자라는 시인은 나도 잘 모릅니다. 이 시는. 근데 시인은 모르는데 생각에 이 시를 보면 이 부인도 죽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30해 전 방어들어 다니던 아내가 목을 뒤로 제친 채 아파트 읽어봐야 되잖아요. 목련 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올라다보다 나도 저런 곳에서 한 번만 살아봤으면 하고 고개를 떨어뜨린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아하니 그런 소망을 한 번도 안 해보시고 처음부터 거기 살았을 분들 같은데 정말 없는 사람들은요 전세거리 으로 다니다가 아유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그런 거예요. 목련은 활짝 핀다. 그러면서 시장이 바뀌어요. 자, 일부러 목련 아파트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목련이 활짝 폈다. 밤낮 없이 일에 매달리는 동안 3남의 어린 것들을 데리고 끼니 때마다 밥을 이고 다니던 아내가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것 때문에 죽은 것 같아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여기를 보고 이 사람 아내가 죽었나 보다 라고 생각해요. 목련이 뚝뚝 떨어졌다. 목련이 뚝뚝 떨어졌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건 그 사실이 아니에요. 슬픔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짧은 시에서도 그 목련이 뚝뚝 떨어져 있는 그 하나의 풍경을 바라보고 그리고 젊은 시절 아내가 했던 그 말 나도 저렇게 저런 아파트에 살고 싶다 했던 그 생각이 떠올라서 그 생각과 만나서 그 경험과 만나서 이런 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듯 시라는 것이 하나의 객관적 사실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나한테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잘 포착하는 사람이 시인의 능력입니다. 포착을 했을 때에 자신의 오랜 경험이나 기억들이 또 자기도 모르게 다시 뛰어올라야 돼요. 그래서 잘 만나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시인의 능력이고 다시 시인의 뭐야? 감수성이라고 흔히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것을 억지로 꾸며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감동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절절한 그런 젊은 날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감동으로 오고 있는 것이죠. 이성이라는 시인도 저는 잘 사실을 몰라요. 근데 이 시를 저는 뭐 참 시를 10몇 살부터 지금까지 매일 읽으니까 수많은 시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인 그러면 그 사람은 조건을 깹니다. 몇 년도 태어났고 어떤 학교 다녔고 어디로 태어났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요새 젊은 시인들은 내가 읽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잘 안 됩니다. 근데 하여튼 고등학교 때부터 무슨 뭐 현대문학도 맨날 보고 그랬으니까 뭐 누구 그러면 그 시인은 어떻고 저떻고 뭐 맨날 그런 건 뭐 대부분 시 쓰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무슨 시장에서 무슨 생선장사 하려면은 이게 무슨 노량진에서 얼마고 무슨 저쪽에서 얼마고 다 가격을 깨고 있어야 어딜 가면 좋은 생선을 받아다가 이렇게 팔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생선장사하고 망합니다. 시 쓰는 사람 똑같아요. 그 수없는 잡지 계속 읽으면서 일부러 읽었다 재밌으니까 읽는 거예요. 근데 읽다 보니까 이런 재밌는 시가 있었어요. 가득과 가족 사이. 가족과 가족은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근데 주위에서 요리 하나 한마디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내와 여행을 가다가 싸우고 돌아오는 길. 대체적으로 여행 가면 싸워요. 우리가 7남매인데 둘째 분이 형이 둘 다 돌아가셨고 6이 남았는데 하나는 미국에 사는데 걔가 이제 와요. 1년에 한 번씩 옵니다. 그러면 이 6남매가 뭐 해외여행 가든지 국내 여행 가든지 가요. 예. 그런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은 못 가고 나같이 뭐 반은 놀고 반은 쉬는 사람 대학 교수가 그래요. 반은 놀고 반은 쉽니다. 안 나가도 될 때가 많으니까
중간고사 때 안 바꾸면 되고 이러니까 따라갑니다. 그렇게 가요. 근데 우리 누나가 그래. 첫 번 여행 갔을 때 둘이 언제 싸우나 기다렸는데 결국 안 싸우더래. 예, 뭐 내가 치니까 어떻게 싸우겠어요. 예, 둘이 언제 싸우나 여행 가면 싸웁니다. 그래서 아내와 여행을 가다가 싸우고 돌아오는 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정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정말.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에 들어갑니다. 가득이세요? 내가 그러자 가득이요 그러죠. 그 말이 가족이세요? 라는 말로 들리는 순간 가족과 가족 사이에 잠시 면해진다. 그때 이 시이 번뜩 떠오르는 거야. 가족과 가족? 전혀 다른 말인데 묘하게 떠올라. 가족이라는 것은 바닥난 속을 온전히 채우는 것이고 가족이라는 것도 서로의 빈 것을 채워줘야 하는데 가족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가족이 진짜 그런 거죠. 서로 빈 것을 채워주지. 그게 진짜 너무 잘 채워주다가 지금 계속 신문에 나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너무 잘 채워주는 사람들 신문에 나는 그 문제고요. 아내는 옆자리에 눈을 감고 메마른 유전을 건너고 있다. 메마른 유전이라는 표현도 너무 재밌어요. 기름을 넣는다니까. 근데 메마른 유전이니까 지금 아내의 심리 상태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메마라서 지금 냉랭해. 그런 거죠. 아무리 채우려 해도 금세 빠져나가는 사소한 빈틈. 서로 다른 것을 적시고 있는 건 아닐까? 왜 우리가 이렇게 싸웠을까? 나 이 생각을 하고 저 생각을 하고 서로 다른 쪽으로 서로 적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족이 가족으로 들리는 배우가 궁금해진다. 연료가 소진되면 자동차 흘러가거든. 자동차가 흘러가면 연료가 소진되잖아요. 그동안 우리 사이에 소진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굴러온 것은 뭔가 소진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또 연관성을 갖는 거예요. 소모되는 것들의 힘으로 일상을 지속하는 것인지 모른다. 자, 소모된다는 것이 그래서 가족 사이를 필요한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소모될 수 있을 때 얼마나 나가는지 바닥난 가족들을 가득 채우러 다시 길을 떠난다. 이렇게 되니까 이 시가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얼마나 가족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이 안에는 아주 애틋하게 담겨 있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듯이 제가 일부러 가정적인 시들을 많이 갖고 온 이유는 쉽게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들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걸 골라왔습니다. 바로 이렇듯이 하는 것이 이 사람은 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다라는 그 외적인 사실이 들어온 거죠. 가득이세요 하는 주유원의 그 한마디가 들어왔는데 지금 마치 상황이 부인하고 싸우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말로 들렸다. 가족이세요? 그럼 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가족이라는 말로 들렸고 결국 가족이나 가족도 서로 서로 채워줌으로써 가족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시가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우리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시를 쓰는가? 아주 고전적인 것을 내가 하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걸 본능이라고 합니다. 너 잘 아시죠? 본능은 살고 싶은 거 본능. 이거 본능이에요. 짜면은 물이 먹고 싶어지는 거 본능. 배고프면 밥 먹고 싶은 본능. 이거는 말이죠. 누구나 똑같아. 허연 놈이나 검은 놈이나 다 똑같아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은 다 같습니다. 그걸 영구불변이라고 말해요. 근데 영구불변은 아니지만 반영구적인 게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것을 정서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아름답다. 멋있는 이성을 보면 눈이 한 번 더 가고 이게 본능은 아니고 이건 정서입니다. 사랑하고 싶어지고. 근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 보이는 거지. 변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정서가 삐뚤어졌다고 했단 말이에요. 꽃밭을 보고도 아름답다고 생각 못하면 밟는 놈 있죠. 저거 정서가 삐뚤어졌어.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하죠. 그죠?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영구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공통적입니다. 검게 생긴 놈이나 허옇게 생긴 놈이나 다 똑같아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수시로 변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감정입니다. 우리 감정과 정서를 혼돈하는데 사실은 달라요. 지금 이렇게 기분 좋다가도요. 나가다 못 부딪히면 감정이 확 상해. 바뀌어. 감정이라는 건
요새 신문에 시대적 정서라 말하는데 그건 잘못 쓴 말 같아요. 시대적 감정입니다. 감정이 변해. 그래서 여자들이 긴 치마 입었다가 짧은 치마 입었다가 윤복희가 1967년인가 우리 대학생 때 들어왔는데 핫팩스 딱 입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도 뭐지? 짧은 치마 뭐라 그러죠? 미니스커트 딱 입고 그러니 좀 이제 판타로 이제 물살이 길어졌어요. 이게 시대적 감정에 따라 달라요. 남자들 넥타이가 이렇게 넓었다가 좁아졌다가 이게 시대적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은 정서와 본능에 호소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쓰는 거지만 감정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때 우리는 대중예술과 고급예술로 나누었어요. 고급예술은 이 본능과 정서에 호소하는 것이라면 대중예술은 감정에 호소해서 그 시대가 지나면 했다가 지나가. 옛날에 그렇게 50년대 히트를 치던 노래를 지금 들어보면 저거 이상해. 왜? 시대적 감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해서. 그래서 그걸 딱 구분해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이미자라는 우리나라의 굉장한 가수가 있잖아요. 그분이 세종문화회관을 빌려서 콘서트 발표를 하려고 했더니 회의가 열렸어. 이 세종문화회관을 대중가수한테 빌려줄 수 있겠냐. 부결이 됐어요. 신문에 났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바뀌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소위 뉴욕에서 시작된 그 미국의 실용주의자들, 실질주의자들이 경계하물기, 다시 말해서 예술에 무슨 대중이 있고 고급이 있느냐 말이야. 그런 거 없다. 모두가 같은 거다. 그런 경계하물기 같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뉴욕서 공부하고 온 우리나라 유명한 테너가 있습니다. 박인수라는 테너가 있어요. 박인수가 경동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나보다 한 8, 9년 선배야. 저 사람보다는 10몇 년 선배겠죠.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한 게 뭐냐. 이동원이하고 향수를 불렀어요. 기억나죠? 이동원이는 유명한 유행가 가수잖아요. 테너가 유행가 가수하고 듀엣으로 노래 부르는 이건 그때는 아주 센세이션한 일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당연한 일로 지금 받아지고 있잖아요. 그 시대는 안 그랬다죠. 다시 말해서 그런 경계허물기를 통해 가지고 대중가수와 일제로 말하면 클래식 가수가 같이 만나서 같이 하는 그런 거로 바뀌게 됐단 말이죠. 마치 이 클래식을 전공한 성악가들은 이 대중가에 안 부르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또 대중가에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가공은 안 부르는 걸로 되어 있었던 것이 한 시대의 고정관념인데 그걸 허물어 버렸죠. 사실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대중가요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그러한 노래들도 단순히 시대적 감정에만 호소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불변의 본능과 정서에 호소하고 그것을 노래했기 때문에 그러한 지위를 가져왔게 된 것이죠. 바로 이렇듯이 우리 그 문화, 시라는 것은 이러한 그 본능과 정서에 호소하고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라는 문학은 항구성이 있어요. 100년 전의 시를 읽어도 오늘의 감동을 받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그 정서나 본능은 안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쪽 검은 나라 사람이 노래한 것도 우리가 감동을 받고 허연 나라 노래 사람 한 것도 우리가 감동을 받는 이유는 다 같으니까 그런 겁니다. 바로 이렇듯이 바로 이 우리 예술이 항구성과 보편성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이 본능과 정서에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이 본능과 정서라는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어떤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어떤 그 진실된 것, 진실된 경험,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본능과 정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의 우리의 경험과 우리 그런 경험이 우리가 바깥에부터 받아들인 것을 만남으로써 어떤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냄으로써 우리에게 항구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감동으로서 밀려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국 시 몇 편을 더 가져왔는데 그런 때에서 가져왔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집에 있지만, 제목이 있지만 그래요. 가나안 교회는 우리가 이제 어떤 가서 영혼을 구원받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집에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그 것에 가지가 않아요. 그게 내가 죄를 지려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또 인간의 마음속에는 꼭 거기 가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느냐? 그건 철저한 기독교 신자만 하는 소리지. 그 기독교 신자들도 100% 그렇게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거기 안 가도 내가 마음 곱게 쓰면 죄를 사해받는 거지.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한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속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한 모습을 진실되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길 때는 어찌 본다면 그 패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진실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패턴을 때로는 벗어나기도 하고 패턴에 반하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내 진실은 이렇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난 좀 시골 사는데 전철 타려면 30분을 차를 끌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전철 환승역에 시골이니까 거기도 또 싸요. 하루 종일 대봐야 4,500원뿐이 안 되니까 굉장히 쌉니다. 차를 대놓고 오면 거기 개척교회들이 많은지 띠를 두는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선전을 해요. 교회 선전. 근데 뭘 줍니까? 물티슈 하나 있죠. 물티슈. 근데 그걸 썼어. 근데 물티슈라는 건 뭡니까? 더러운 걸 닦는 거죠. 자, 우리가 죄를 진 걸 교회 가서 닦아내는 건 똑같죠. 그걸 연결시켰어요. 자, 시라는 게 이렇게 재밌는 겁니다. 물티슈를 교회에서 줘. 근데 그 얘기는 뭐라면 더러운 걸 닦아내는 거니까 교회 가서 죄 진 더러운 마음 닦아내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물티슈 준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물티슈가 그냥 일반적인 것이니까 준 거야. 근데 이 시인은 그렇게 연결했다고요. 바로 이 시가 이런 묘미가 있는 거예요. 골목길을 걸을 때 예수 믿으세요. 내일 만나는 그녀. 물티슈 한 봉을 건네준다. 아주 평범한데 여기는 평범해. 나는 당신의 어린 양 속죄의 기들을 올리기엔 내 두 손은 너무 많은 어둠을 더듬거렸고 내 눈은 검붉은 장미가 가득했다. 어둠을 더듬거렸고 검붉은 장미가 가득했다. 그러한 우리가 사실 내가 특별히 죄를 안 지고 산다고 생각해도 저도 죄덩어리로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모두 우리가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솔직한 거예요. 매번 식탁 위에 쌓이는 가나안 교회 약속의 땅에 닿기도 전에 나는 먼저 그녀의 눈먼 축복이 되어버린다. 가나안 교회가 쌓여서 가나안 교회에 이렇게 티슈가 붙어있는 그 물티슈를 하나 주니까 쌓이는 거야. 오늘도 받아와서 하나 놓고 오늘도 하나 놓고 그렇지만 이것은 그냥 그것이 사실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한 번쯤은 죄를 사하러 가나안 교회를 가야 되는데 라는 상징이 이 안에 같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징으로 봐야지 실제 물티슈가 쌓였다는 건 아니죠. 책상에 먼지를 훔치거나 벽에 말라붙은 모기피를 닦아내거나 방바닥에 김치 국물을 제거할 동안 그 저는 지금 물티슈로 닦아내는 거예요. 이 더러운 걸 닦아내는 거예요. 결국 그랬듯이 우리는 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닦아내는 것이 가나안 교회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동일시시켰어요. 단 한 번도 가나안 교회를 찾지 않았다. 한 장씩 가볍게 손끝에 잡혀 올라오는 물티슈의 다양한 쓰임새를 되새기면서 물티슈에 모기피도 닦아내고 김치 국물도 닦고 먼지도 닦아내고 이 다양한 쓰임이야. 가나안 교회 죄를 사하는 물티슈의 세례가 이러면서 물티슈와 가나안 교회에서 죄를 사해주는 것을 동일시켜놨습니다. 이렇게 끌고 가다 이렇게 동일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토록 가볍다면 지금 나에게는 가장 불행한 게 아닌가. 내게는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한 장소. 가나안 교회는 늘 집대에 있지만 실제 가나안 교회가 집대에 있지만 사실은 자기 책상 위에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한 번도 죄를 사하거나 이렇지 않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 대한 회한과 이러한 것들이 이 안에는 담겨져 있는 거죠. 이러한 그 회한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아까 말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은 정서적인 면입니다. 거기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에게 어떤 그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놓치기 쉬운 우리 삶에 대한 진실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이 어떤 그 시적 주제로 삼아가지고 이게 미안합니다. 이 조선에 맛있는 점심을 사줘서 자꾸 트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런 건 뭐라 틀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하니까 제시를 더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2개 가져왔어요.
환승역에서, 환승역이라는 게 교대 같은데 복잡하지요. 내가 보니까 종로 상가가 몇 개가 지나가요. 1호선, 3호선, 5호선. 또 환승역이 복잡합니다. 거기서 저는 그랬어요. 이 갈아탄다는 거, 우리가 살면서 저는 평생 갈아타보지 못했어요. 평생 선생만 했으니까. 근데 잘 갈아타는 사람 있어요. 이거 하다가 다 갈아타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래서 내 나이쯤 되면 벌써 빌딩이 몇 개 생기는데 나는 평생 선생님이 먼저 갈아타서 한 번도 못, 이게 주변 머리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친구 중에 정말 주변 머리 없는 사람이 사업을 했어요. 사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사업했습니다. 사업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50대 중반에 깨달았어. 나는 사업 못한다. 내가 만약에 다 망해 지금 학교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자본금을 모아서 동네 구멍가게나 하나 차릴 수 있겠다. 그럼 그건 할 것 같아. 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니까 내가 그건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사업, 혹시 신랑도 사업하시는 분들 있으면요. 존경해야 됩니다. 이거 아무나 못해요. 근데 그 친구는 결국 그러다가 나중에 노숙자 돼서 죽었어요. 근데 그때 환승역에서 그 친구 생각이 나는 거야. 이 친구가 1호선에서 사무소를 못 갈아탔구나. 1호선 사무소를 못 갈아타는 것은 인생을 저렇게 못 갈아타고 잘 갈아탔으면 이 사람 안 죽었을 거야. 근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너무 이악스럽게 잘 갈아타. 그것이 지금 최고인 것 같이 가르쳐. 집에서도. 너 그거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말이야.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 그런 놈이 최고야. 이 세상에 어쩌면 그 사람이 그려진 거야, 내가. 사실. 그런 주변머리가 그려질 때가 있어요. 그걸 쓴 겁니다. 내가 그 주변머리를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주변머리 없는 그 사람이 그리운 겁니다. 너무 세상이 이악스러운 세상이니까 그걸 쓴 겁니다. 그래서 종로 3가 지하철 1호선, 3호선, 5호선이 얽히고 설킨 미로 같은 환승역을 지나다가 덧없이 그를 떠올렸다. 바쁘게 사람들 다니는데 그래서 바쁘게 갈아타고 새로운 구간으로 막 가고 말이지. 강북 살다가 강남으로 이사하고 강남에서 판교로 이사하고 그래가지고 아파트가 몇 채씩 팍 늘어나는데 평생 못 본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거 못했다고. 너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미울 때가 있단 말이고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 구간에서 저 구간으로 옮겨가기 위하여 모두를 바쁘게 걸어를 가고 있는 그 와중에 아직도 한숨을 하지 못하고 있어 그를 떠올렸다. 내사의 마음은 그렇게 세상의 구간을 바꿔 타는데 늘 힘들어했던 그 주변머리라고 약에 쓰려고 해도 없었던 그래서 이승에서 저승으로 아직도 환승도 못하고는 머뭇머뭇하면 저승역 입구를 떠놀고 있을 듯한 저승으로도 못 갔을 것 같아. 주변머리가 없어서. 저승역이라는 걸 했어요. 세상에 두고 온 함하는 것들로 아직도 25싶을 세상의 사람들 모두 바쁘게 이 구간에서 저거로 옮겨가는 이것은 지하철 환승역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현실이 지금 그래요. 여기서 바꿨다고 저기서 바꿨다고 그래요. 그의 쓸쓸한 주변머리가 떠올랐다. 오늘 정신없이 지나는 하루 잠시 멈추는 그 멈추고 싶은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그럴 때 멈추고 싶어. 진정 그의 주변머리 만나고 싶어서 이럴 때 있어요.